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5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주차와 마찬가지로 4주차에 우리가 했던 거 도시계획의 의미와 계획이론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도시계획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먼저 계획의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계획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안을 세우는 행위이다. 조금 더 일반화하면 미래를 예견하여 취하게 되는 일련의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어떤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계획에 대한 그 관점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어떤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은 이제 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정밀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계획의 대상인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정의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계획의 대상인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국토계획법 현행법률에서는 도시계획을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획의 대상으로서의 도시,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행정구역상의 도시가 아니라 사실상의 도시를 갖다 의미하는데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 계획구역과 그리고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계획 개념은 이제 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쭉 변천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뭐 과거에도 예전 뭐 로마 시대라든지 이런 때도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도시계획은 이제 19세기로부터 시작된 도시의 산업화에 대해서 20세기의 대응,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퇴락하여 가는 도시 환경 속에서 사회개혁운동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물리적 계획의 속성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계획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계획의 사회적 관심 범위가 개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환경 보전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획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획 현상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리 체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과학과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획의 내적 논리가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획 이론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이론이 변화됨에 따라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되었고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를 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물리적 계획 전통의 종합적 합리적 계획 이론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적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실행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적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여기까지가 도시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이제 정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계획 이론들에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의 대상인 집단의 이익 또는 사회 구조의 개선 이런 그 계획의 실행 결과가 결국은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 이론은 이제 크게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 그리고 도시활동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일련의 이론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은 도시계획의 특정한 분야에 관계없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이용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각 분야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계획하는 과정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이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계획 이론이 뭐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좀 없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 두 이론이 독립된 형태로 각각 발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실체적인 이론 그리고 절차적인 이론 둘 다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둘을 갖다 이제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클레이 허드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1979년에 이제 계획 이론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 점진적 계획, 교류적 계획, 옹호적 계획, 그리고 급진적 계획 이렇게 5가지 계획 이론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종합적 계획은 먼저 합리주의 전통의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합적 계획은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대안적 수단을 고려하고 또 그 대안적 수단들을 평가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체계적 접근 방법을 통해 계획의 문제를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론적인 모형을 구성해서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굉장히 정교하고요. 그리고 수단과 목적을 잘 연계시켰고,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지향적인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이 종합적 계획 이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와 문제 그리고 수단과 제약 조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종합적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뭐 그 지배적인 계획 이론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도시계획 이론은 이 종합적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후의 계획 이론들은 이 종합적 계획 이론 또는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식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이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점진적 계획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 이론도 합리주의 전통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점진적 계획이란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 계획 이론에서는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좀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합리성을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투입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하는 한계적인 분석에 의존한다. 그래서 부분적 점진주의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권화된 협상 과정, 그리고 상호 절충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 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클레이 허드슨이 제시한 계획 이론은 교류적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 이론은 이제 신인도주의 전통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교류적 계획은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 그리고 소통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꼭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교류적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교류적 계획 이론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뭐 어떤 후생 수준, 자신의 만족감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분권화된 계획 체계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 과정에 중점을 두는 계획 이론이다. 셋째, 계획 안의 평가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가치관, 뭐 또 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이런 계획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는 계획 이론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옹호적 계획 이론입니다. 그리고 옹호적 계획 이론은 참여민주주의 전통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적 계획은 뭐 또 참여적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옹호적 계획은 계획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옹호적 계획의 특징은 첫째,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이 되어 왔고요.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막후 협상에 의한 정책 수립 과정을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적인 과정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규범적인 원칙을 계획에 반영을 시켰다. 그리고 넷째, 의도하지 않았던 도시계획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급진적 계획입니다. 급진적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정치경제학적 전통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급진적 계획은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 뭐 서민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민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좀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계획 이론의 특징,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자발적 행동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단 행동을 통해 단기적으로 계획의 실행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회 구조 또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의 구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궁극적으로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을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뭐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주차에 했던 거 잠깐 이제 요약을 했고요.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계획의 주요 패러다임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연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 해가지고 22쪽에 강연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계획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은 뭐 합리적 계획 모형,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 그리고 이제 협력적 계획 모형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사실 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그냥 흔하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잘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 세대에서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패러다임은 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학자가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처음 패러다임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이제 내어놓았는데요.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와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의 체계를 갖다가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시대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적인 틀, 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천동설과 지동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천동설이 저기 막 계속 주장이 되어 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동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동설을 처음 주장을 했던 학자들은 굉장히 큰 핍박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래도 지구는 지구는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학자들도 있는 것처럼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오는 거,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뭐라고 해가지고 옮겨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천동설과 지동설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천문학적인 관점의 차이다.
또는 천문학적인 이론의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 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단순히 천문학에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공통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식의 틀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굵직한 것들 갖다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획 이론과 관련해서도 패러다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 정치 경제적 계획 모형,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협력적 계획 모형, 이런 3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이고요. 요거는 4주차에서 설명드렸던 바클레이 허드슨의 도시계획 이론 분류 중에 종합적 계획 이론이 요 합리적 계획 모형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계획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합리적 계획 모형은 합리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 과정, 이 2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합리적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선택은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하는 판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문제가 발생한 체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체계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리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처방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보통 완전 정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합리성이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정보 그리고 완전 정보 그리고 합리성, 완전 정보라고 하는 그 환경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 이게 이제 합리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2번째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목표와 수단의 연결고리 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의 연결고리를 갖다가 우리 흔히 수단, 목표,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대안을 평가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어떤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최적 대안을 갖다 실행에 옮기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능한 최선의 행동, 최적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겠죠. 그 합리적 계획 모형에 대한 비판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말 비판으로 내세우는 게, 자,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현실 세계에는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합리성과 완전 정보에 근거한 종합적 의사결정은 그냥 이상적인 거지. 그게 현실에서 그런 이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합리성과 완전 정보에 근거한 그런 의사결정을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1957년에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완전 정보 그리고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정보 그걸 통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갖다가 즉 최적화된 방식, 최적화된 대안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 그게 바람직하지. 이런 원칙을 계속 그 합리적 계획 모형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정말 그렇게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하게 합리적이냐 그렇지도 못하다라고 해가지고 인지적인 한계가 분명히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만족 원칙을 제시하는 게 요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완전한 합리성, 이건 읽기 어려우니까 완전하지 못한 합리성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도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리성 그리고 완전 정보에 근거한 종합적 의사결정, 이건 이상적이지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대표적인 계획 이론이 부분적 점진주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했던 그 점진적 계획 이론, 버클레이 허드슨이 나눴던 그 계획 이론, 분류했던 계획 이론 중에 이제 점진적 계획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그 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합적인 대안의 설정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정된 대안을 설정하고 검토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든 대안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모든 대안을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또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수집 가능한 그런 정보, 완전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그 수집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정보에 기초한 한정된 대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둘째,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제한된 경우만을 평가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검토를 통해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계획 모형을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 점진주의 또는 점진적 계획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것하고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합리적 계획 모형은 완전 정보 분석에 따른 가치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이상적인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완전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가치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또는 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여기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적의 어떤 대안을 갖다가 찾아내고 최적의 대안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부분적 점진주의는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좀 합리적 계획 모형과 부분적 점진주의 비교했을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비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분적 점진주의, 즉 점진적 계획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어 왔냐면은 근본적으로 좀 종합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합리적 계획 모형 같으면 이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점진적 계획 모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수정하고 또 검토해가지고 바꾸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성이 부족하다. 종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계획 모형,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적 점진주의를 절충해서 보완한 계획 모형이 혼합형 탐색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걸 이제 그 아마타이 에치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86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탐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합리적 계획 모형은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현실성이 결여된 거죠. 그리고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 상황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계획성이 결여된 그런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리적 계획 모형과 부분적 점진주의를 절충해가지고 계획 체계를 이원화하려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이게 상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개별적인 하위 결정, 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계획 체계를 짜고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형 탐색 모형 역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그 계획 수립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합리적 계획 모형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계획 모형이 어떤 문제점을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 계획이론의 패러다임이 정치 경제학적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우리 전에 그 바클레이 허드슨이 분류했던 것 중에 이제 그 급진적 계획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정부의 집합적인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때 정부가 그 갈등에 간섭하는 거, 좀 갈등을 갖다 일부는 조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갈등이 과열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 뭐랄까요, 좀 그 조금 적게 하는, 완화시키려고 하는 간섭이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하베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 물리적 계획 전통이 이제 계속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계획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 체계 내에서 분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계획의 실행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학적인 계획 모형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계획 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결국 이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 자본주의에서의 정부라고 하는 것 또는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본주의를 좀 더 공고화시키려고 하는 또는 자본주의에서 그 지배계급의 이득을 좀 더 많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인식을 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계층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또 계층 간의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라든지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그 정부의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적인 계획 모형에서는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한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부분적 점진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실 간의 연결고리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과 그리고 계획이 실행되는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좀 무시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실제로 현실에 응용시키는 거, 계획과 현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의 이론적인 준거는 이제 막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의 특징,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마르크스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획의 실행은 자본 축적 과정의 맥락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 수준에서 생산 양식 그리고 자본 축적하는 거에 국가가 개입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생산수단을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생산 양식과 경제적 잉여의 순환 형태의 결과인데 이런 도시계획은 계층의 갈등 속에서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인데요. 되게 어렵죠. 예,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제 이 막스주의를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 노동을 투입하고 또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생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잉여 가치가 정말 잉여 가치가 나타나게 돼요.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있죠. 우리 다 잉여 가치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순화해가지고 표현하면 뭐 부가가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잉여 가치를 다시 자본가에게 뭐랄까요? 자본가에게 줘가지고 자본으로다가 바꿔버리는 거. 그게 바로 자본 축적 과정이다라고 막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산물을 판매하면 잉여 가치, 그러니까 노동 투입하고 자본 투입한 그 비용 이상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 잉여 가치를 다시 자본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자본을 계속 축적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도시계획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전에 있었던 봉건주의라든지 그 위에 그 이상의 뭐 그 전에 다른 경제 체제들과 다른 자본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양식입니다. 하나의 어떤 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노동력의 상품화. 그 이전 시대에는 노동력을 사고 팔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노라든지 노예를 부리긴 했어도 이걸 사고 파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이제 상품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자급자족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팔아야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작물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농작물도 일종의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생산이 그 어떤 계획을 따라 가지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걸 생산의 무정부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 수준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 그리고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자본 축적 과정이라든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은 축소해가지고 도시라는 그 수준에서 자본주의 생산 양식 그리고 자본 축적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장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아이만 나오면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건 아니죠. 노동력이 그냥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 아이를 갖다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기술을 가르치고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력 재생산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수단이 필요한데 그 생산 수단의 재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다. 결국은 자본주의를 공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자본주의 생산 양식 그리고 경제적 잉여 아까 말씀드렸던 잉여 가치 그것들이 이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생산물을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팔아가지고 다시 잉여 가치를 얻고 그 잉여 가치가 자본으로 축적이 되는 거고 자본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돌고 도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도시 또는 도시계획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정치경제학적 계획무용은 계획의 실행이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론이 좀 더 실용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이 벌어지는데 벌어지는 사회현상의 성격, 사회현상의 내용, 그리고 그 사회현상이 벌어진 어떤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의 성격이라든지 도시계획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계획무용 이것이 이제 그 합리적 계획무용이 전통적인 계획무용이죠. 근데 합리적 계획무용은
내용이 없다. 그리고 뭘 역사적이고 그리고 단순히 특정한 이념적 기능. 이게 바로 뭐겠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념적 기능. 자본주의란 이념, 그 기능, 그걸 갖다가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도시계획이다. 이게 그 전통적인 합리적 계획 모형이다라고 이제 비판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론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적인 그 맥락, 뭐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계획 현상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계획 현상만 따로 띄어가지고 다른 사회 현상하고 따로 띄어가지고 계획 현상만을 분석하는 거 이거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 하기 어려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도시 문제는 사회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좀 모형을 적용한다. 이건 또 문제가 있어. 이게 무슨 이론이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계획가에게,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계획가, 계획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이론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뭐 지금 현실에선 많이 쓰이지 않는 많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근데 예전에 막스주의가 횡행하였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패러다임, 생각, 지배적인 사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타난 그 패러다임이 협력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적 계획 모형은 그 허드슨에 분류해서 참여적 계획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협력적 계획 모형은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구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도시계획이다라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도시계획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획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내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도시계획 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도시계획 안을 갖다가 집행하는 실행에 옮기기는 이런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협력적 계획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체계 내의 주체들, 뭐 시민이 하나의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가도 하나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운영하고 하는 관료, 공무원들도 하나의 주체들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관료 대신에 정부라고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체들 간에 어떤 하나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정부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공유를 증진시키려는 그런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좀 많이 이런 협력적 계획 모형이 구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협력적 계획 모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굉장히 크게 중시한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나가는 그 과정, 그게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통해 계획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획가들 또는 일부 계획가들과 정치가들이 마쿠에서 그냥 협상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안을 만들어내고 그 도시계획안을 갖다가 집행해 나가고 하는 거였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획안을 만들고 그 계획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시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계획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협력적 계획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예전 같으면 뭐 지금도 그런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혹 뭐 선당후사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먼저 당을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 개인을 갖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좀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 같은 거 또는 뭐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고 또 뭐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좀 조금 덜 중요시하는 뭐 이런 경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좀 달라졌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먼저다. 뭐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거, 뭐 그게 뭔 대수야, 뭔 필요가 있어. 그냥 나 개인의 이익만 이거 차리는 게 바람직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동떨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협력적 계획 무형은 좀 더 중요한 그리고 뭐 바람직한 계획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